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2층, 이 집의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은 모두 완벽했다. 남편 김태현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고 아내 박민서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8살 아들 준우는 영재교육원에 다니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동시에 배우는 신동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언제까지 이 연기를 계속해야 할까? 태연이 해외 출장을 떠난 그날 밤 민서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준우 많이 컸겠네. 보고 싶다. 발신자 이름은 강민혁이었다. 민서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8년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남자였다. 태연은 아들을 유난히 아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준우는 자신과 닮은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내를 닮았다고 하기엔 그것도 아니었다. 더 이상했던 건 아내의 행동이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는데 민서는 준우의 사진을 잘 찍지도 않았다. 태연은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자신의 의심이 혹시 편집증은 아닐까 싶어 그런 생각들을 털어냈다. 그런데 그날 아내의 옛 대학 동창 모임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다. 사진 속에서 민서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준우와 똑같이 웃고 있었다. 눈매, 입 모양,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했지만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준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몰래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들을 대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태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친자 확률 0%. 그가 8년 동안 목숨처럼 아껴온 아들이 남의 아이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준우가 아빠 오늘 바이올린 발표회에서 1등 했어. 라고 자랑할 때도 민서가 저녁 준비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연출할 때도 그날 밤 태연은 민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하고 있었다. 태연의 차가운 시선, 달라진 분위기. 그녀도 바보는 아니었다. 준우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 태연의 질문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여보 있잖아. 그렇다 아니다 대답만 해. 아니야. 그 한마디로 8년 결혼 생활이 종료됐다.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8살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붙잡았다. 애 아빠가 누구야? 강민혁이야. 내 대학 선배. 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민서가 가끔 언급했던 대학 동아리 선배. 결혼 후에도 가끔 단체 모임에 나간다던 그 모임의 핵심 인물. 지금도 만나고 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준우 낳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럼 왜 지금 연락이 와? 우연의 일치야?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태연은 냉철한 변호사였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강민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흥미롭게도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태연은 강민혁의 아내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남편이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준우의 사진을 동봉했다. DNA 검사 결과 사본도 함께. 일주일 후 강민혁의 사생활은 완전히 파탄났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태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서를 조사하던 중 태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서와 강민혁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결혼 전부터 연인 관계였고 민서가 태연과 결혼한 이유는
강민혁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준우가 태어난 후에도 두 사람이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서의 이메일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태연은 웃음이 나왔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8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의 불륜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던 셈이었다. 강민혁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이혼 위기에 처하자 그는 필사적으로 민서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태연에게 모든 것이 발각된 상태였다. 강민혁은 태연을 찾아왔다. 고급 로펌 사무실에 나타난 그는 초라했다. 잘못했습니다. 준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8년치 양육비부터 갚고 그런 소리 해. 얼마든지 갚겠습니다. 분할로라도. 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대충 3억 정도 나오는데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직장을 잃은 그에게 3억은 천문학적 숫자였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별도고. 준우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빠가 예전만큼 자신을 안아주지 않았고 엄마는 자꾸 울었다. 어느 날 준우는 부모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아빠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민서는 당황했다. 8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준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빠는 아빠야.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누구야?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강민혁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준우는 그날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담임교사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민서는 차일피일 미뤘다. 태연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재산 분할에서 주도권을 잡을 자신이 있었다. 민서의 불륜과 허위사실 고지로 인해 위자료도 상당할 터였다. 하지만 준우 때문에 망설였다.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8년 동안 쌓인 정은 무시할 수 없었다. 준우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사랑스럽기도 했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용서? 8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남의 아이 양육비를 내게 대주게 하고 그 와중에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으면서. 민서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태연의 손에 있었으니까. 태연의 계획은 완벽했다. 강민혁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민서는 이혼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처지였다. 패션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리 퍼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준우였다. 아이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급격히 변했다. 말수는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태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저기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든 거죠? 준우의 질문에 태연은 답할 수 없었다. 8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되살아났다. 민서는 강민혁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준우를 데려가세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지만 강민혁 역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받아들일 여유는 없었다. 1년 후 세 사람의 삶은 모두 망가져 있었다. 강민혁은 결국 이혼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날품팔이를 하고 있었다. 3억 배상금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민서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동료들 사이에 퍼진 소문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태연은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원하던 복수는 완성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밤 준우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우는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민서는 양육 능력을 상실했고 태연은 법적으로 양육 의무가 없었으며 강민혁은 양육 능력이 없었다. 아이는 빠르게 말라갔다. 위탁 부모는 친절했지만 준우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다. 밤마다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태연은 가끔 멀리서 준우를 지켜봤다. 학교 앞에서 놀이터에서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만 8년의 정은 그보다 더 깊었다. 태연은 뒤에서 조용히 준우를 후원했다. 아이에 대한 정 때문인지 아이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다. 강민혁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모든 걸 잃은 그는 하루하루를 술로 버텼다. 가끔 준우 생각이 났지만 아이를 만날 용기는 없었다. 민서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작은 옷가게를 열었다.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괜히 눈물이 났다. 준우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번번이 지워버렸다. 태연은 승진했다. 법무법인에서 가장 유능한 파트너가 됐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았다. 아내와 아이의 짐은 모두 치웠지만 그 자리에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예전의 삶은 따뜻하고 풍요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공허했다. 결국 태연은 집을 이사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우는 중학생이 됐다. 위탁 가정에서 성실하게 자랐지만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로 컸다. 친구들은 있었지만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게 무서웠으니까. 태연이 준우를 다시 본 건 우연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다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소년의 모습이 낯익어서 돌아봤더니 준우였다. 키가 많이 컸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그 얼굴이었다. 준우도 태연을 알아봤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빠? 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우야,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빠도요? 아빠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둘 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만남 이후 태연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여전히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피는 다를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아빠와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준우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었고 태연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지방에서 홀로 살고 있다. 가끔 준우의 소식을 듣지만 직접 연락할 용기는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매일 짊어지며 살아간다. 강민혁은 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있다. 퇴원하면 준우에게 편지라도 써보려 한다.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저 사과하는 마음으로. 준우는 고등학생이 됐다. 꿈은 변호사다. 태연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어떤 가정에서 자라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고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다.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3명의 어른이 만들어낸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상처받으며 자라났다. 그 상처는 아물 수 있을까?